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시작하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친일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김 대표의 부친 김영주 씨가 일제시대 때 친일 활동을 했다. 이런 한 언론의 주장 때문입니다. 김 대표 측은 부친이 선친이 애국자였고 일본이 처형 대상으로 꼽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걸 의식했을까요? 김 대표는 최근 영화 암살을 보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친일이라는 주홍열 씨의 배경,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방북 3일째인 이호 여사, 오늘은 김정은 부부가 즐겨 찾는 휴가지 묘양산에 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성사될 수 있을까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님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지금 묘양산에 가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만은 예. 또 북한에서도 좀 오라고 그랬지만은 예. 우리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무슨 벽오동 심은 뜻이 있겠죠.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여사님과 김정은 만날 수 있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나시리라고 봅니다. 만날 거라고 본다. 당연히 예.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초청을 했고 예. 또 그 93세의 이호 여사님께서 가셨다고 하면은 예의를 지켜야죠.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만났던 김양건 비서나 예. 원동현 부부장, 예, 부부장, 예. 6.15 관계자들이 이호 여사님을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간곡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만나시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김양건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못 만나시면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 어떻게 됐든 이호 여사님이 방북을 한 것은 예.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지금 현재 오고 감이 예. 없는 때 이호 여사님 일행이 방북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예. 또 그러한 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반드시 이호 여사님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할 거로 저는 봅니다. 예. 지난번에 그 김정일 조문 때문에 여사님이 방북을 하셨을 때, 김정은이 그때 영상을 보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뭐 사연이 있다면서 원래 악수하면 안 된다면서요? 글쎄, 이제 북한에서는, 저는 그때도 방북 허가를 받지 못해서 함께 모시고 갔지 못했어요. 예. 근데 북한에서 처음 때 그 상주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북한은 상주랑은 악수를 안 하는 게 문화. 예. 그렇군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또 이호 여사님이 손을 내밀 수도 없었죠. 그렇죠. 악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렇게 악수를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가실 때 뭐 틀목도리도 갖고 가시고 약품, 참 사랑이 담뿍 담긴 선물인데 북한에서 뭐 우리 이런 건 원수님이 다 준다 이렇게 별로 달갑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물, 저 영유아용 보온 틀모자 이런 거는 이호 여사님 아이디어신가요? 저 갖고 가는 게? 그렇습니다. 여사님께서 그 영유아 위해서 모자, 장갑 같은 것을 손수 뜨개질을 했고 사랑의 친구들 회원들과 함께 정성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또 북측에서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우리 남측에서도 북한에 좀 자기들이 듣기로는 거북스러운 그런 비판을 하잖아요. 꼬아서. 저는 그러한 것이 남과 북이 서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말은 심한 말은 저쪽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북측이 우리보다 더 못한데 우리가 좀 품어줄 수 있잖아요.
잘 사는 형님이 품어야지 못 사는 동생에게 그 뭐 강요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못 사는 동생이 못된 짓만 좀 안 하면은 도와주겠다고 하는. 아 그러니까 도와주면 덜 하겠죠. 근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북한 2000년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는 선물 뭐 가져갔습니까? 그때는 선물 가지고 간 적 없습니다. 안 가져가셨습니까? 예. 예. 또 그 후로도 제가 몇 차례 갔지만은 예. 선물은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그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가셨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 TV에 나온 모습 말고 어떻게 대하던가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대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연세가 많으신 대통령께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사실 그 6.15 남북 정상회담을 제가 특사로서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샹하이, 베이징에서 너도 차례 만나가지고 4월 8일 4.8 합의서를 만들어서 6.15가 탄생됐는데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이 상봉을 하고 회담을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상봉은 김대중, 김정일 이 두 정상이 하고 회담은 혹시 김정남 상임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우려가 있었죠. 예, 그것은 북한의 헌법상 국가 원수는 김정남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명문화되지 않아가지고 저도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저를 당시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인데 밤 11시, 12시에도 불러가지고 왜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많이 받았지만은 저는 절대 김정일 위원장과 상봉을 하고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다. 또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지 어떻게 됐든 북한 체제보다도 우리가 훨씬 우월하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앞서는데 그걸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사실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도 살지 않고 다 내려오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어떻습니까, 의원님?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늘 가기만 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서울을 한번 그때 답방을 하기로 하기로 했는데 답방을 한번 하면 김정은이 오든가 김정은이 서울 오면 저 진정성 믿어줄 수 있고 엄청난 전기가 될 텐데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아쉬워했고 6.15 2000년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술을 마시면서도 반드시 답방해달라. 그랬더니 꼭 답방해서 박지원 장관 선생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 아, 김정일이? 이런. 의원님 선거를 도와주겠다. 그럼 목표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아니, 글쎄. 주소 안 제가 왜 그랬느냐 하니까는 내가 초선을 하고 재선에 떨어졌다. 그런데 제가 북한에 와서 노래를 재창을 받으니까 내 재선되는 기분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꼭 답방해서 재선거를 때 좀 도와주라 했더니 반드시 오겠다. 이렇게 그 서로 농담 겸 이런 진담을 확인했는데 그때 이제 오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아쉬웠고 그것이 또 남북 관계가 꼬이는 계기가 됐지만은 또 북측에서는 여기 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그때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8월 달에 평양을 다시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한 4시간 반 얘기를 했어요. 4시간 반. 거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구체적으로 합의했고 또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혹시 답방을 하면은 즉 우리 한국에 오면은 무슨 위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불신을 자꾸 왕래함으로써 교류 협력함으로써 제거되는 것이 그 답방의 길이고 또 우리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몇십 년 하다 보면은 통일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하고 마실 때는 술 뭐 드셨어요? 그때 김정일 위원장은 와인을 들더라고요. 와인 뭐 자기가 과거에는 하드리커, 양주, 독한 술을 먹었는데 의사가 먹지 마라 해서 먹지 말라고 해서 와인을 먹는다. 해가지고 와인잔이 크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제가 가득 부었어요. 직접 가득. 그래가지고 또 자기도 나한테 가득 부어가지고 둘이 러브샷도 하고 그랬죠. 원샷을 다 하셨습니까? 러브샷 해가지고 원샷 했죠. 그 와인잔 이만큼 원샷 하시려면 말씀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일화인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의원님 선거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떨어졌다고. 아니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이끌어 갖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꼭 답방하겠다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호 여사님이 이번에 가셔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약 만나시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도 그들의 진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정부에서 저를 허가해 줬다고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을 만난 사람은 존엄으로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일주일간 북한 여러 곳을 다녔는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박지원 장관 선생이다 하고 굉장히 경애롭게 생각해요. 최고 존엄을 만나신 분. 그래서 만약 이번에 전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가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자기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있으니까 좀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대북 정책은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보다 훨씬 좋은 정책이거든요. 이건 이명박 비핵 개방 3천은 선 핵폐기를 해야만이 대화한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비핵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선 핵폐기의 빗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전된 정책이니까 당국 간, 즉 정부 간의 대화를 하고 또 미국의 정책이나 국제 정세를 좀 잘 설명해 주면은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고 지도자의 결정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에 이호 여사님을 모시고 가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겁니다. 다음에도 의원님도 가실 기회가 있으시겠죠? 그건 어렵죠. 만약 우리가 집권한다고 하면은 가겠죠. 김정일 위원장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그치만 당선되셨으니까 계속. 아니죠.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가 보수층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좀 오래 살았으면은 남북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세계의 모든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김일성이 더 오래 살았어도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제가 혼났는데요. 보수층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우리 정부가 대북 정보에 굉장히 어두워요. 소위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학교 다닐 때 사진밖에 구하지를 못하고 나중에 김정은이 집권을 했을 때 처음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름도 헷갈렸잖아요. 김정은, 김정은. 그렇죠. 그런데 저도 정치를 합니다마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그 누구도 수천 수만의 군중 앞에 가면은 눈동자가 좀 어리버리해져요. 방송도 처음 나오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 오랫동안 후계 수업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김정일 위원장은 선전선동부, 문화예술, 영화 이런 쪽에서 후계 수업을 받았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포병,
군부대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일성 광장 평양에 대중 집회에 나타났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탁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저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오랫동안 후계 수업을 했다. 그랬더니 거두절미하고 김정일한테는 오래 살라고 했고 김정은한테는 늠름하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보수층이 박지원은 두말할 것 없는 빨갱이다. 된 거죠. 지금도 얻어맞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그러나 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예.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다가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인정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호 여사님이 방북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비록 예. 저와 임동원 전 장관을 제외시켰지만은 예. 이호 여사님 방북 허가를 해준 것은 잘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참 김정일 이미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저 김정일과 원샷 하신 기억은 뭐 오랜 추억이 되실 것 뭐 여러 가지 추억이 많습니다.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야당 얘기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묻지 마세요. 야당 얘기 묻지 말까요? 예, 아니 짧게 하나만 천정배 의원이 뭐 신당구상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막 그 뭐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천정배 의원 말이 전적으로 공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참 언론이란 게 예. 거두절미하고 잘라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 김정일이 오래 살아야 된다. 김정은이 늠름하다 가지고 제가 혼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천정배 의원의 전적 동감이 뭐냐? 예. 하면은 천정배 의원이 무소속 연대를 하건 신당 창당을 하건 젊은 DJ와 또 경륜 있는 현역 정치인도 함께 예.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젊은 DJ. 그래서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예. 젊은 피를 수혈하고 예.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당이 돼야지 이렇게 한편으로 기울면은 안 된다. 거기에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을 제가 천정배 신당을 동감한다. 그쪽으로 간다 예. 하는 것으로 기사는 그렇지 않는데 제목을 뽑아서 역시 예. 또 우리 당내에서도 좀 회색적인 눈으로 보지만은 전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다 이해는 되는데 예. 이해는 다 되는데 내일 광주에서 박영선 의원 또 이종걸 원내대표 만나신다면서요? 예, 박영선 의원이 예. 자기 저서에 그 사인회를 합니다. 사인회, 예. 그러니까 저는 목포니까 1시간 거리니까 또 저하고 박남매 아니에요? 박남매, 네, 예, 박남매. 당연히 예. 가야 되고 거기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셔가지고 저녁은 광주 전남 의원들하고 한다. 그런데 또 제가 안 가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뭐 변명 삼아서 얘기입니다만은 다음 12일인가에 문재인 대표가 또 전라남도 의원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날 저녁에 목포 MBC 예. 창사 기념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못 가면은 문재인하고 박지원 그렇네요. 예.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 원탁회의 때도 제가 젊은 학생들에게 강의가 있어서 사전에 못 간다고 했는데 원탁회의에 박지원 불참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만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만나고 아무래도 참새들이 방앗간 모이면은 뭐 좀 주워 먹겠죠. 아니 그런데 의원님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기가 쉬운 게 박영선, 이종걸, 박지원, 박남매 분 다 어찌됐건 비주류입니다. 뭐 친노 주류가 아니고 거기에 전남 지역 의원들 어찌됐건 주류가 아니고 어찌됐건 뭐 지금 뭐 원로들 나가라 뭐 호남 의원들 물갈이 해라 이런 식의 계속 압박을 받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쫙 모이면 의원님이 가만히 계셔도 전남 지역 의원님 어느 분들이라도 무슨 말 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호남을 뛰어넘어서 전 국민의 민심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 안 된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장을 뛰는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많이 듣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5.18 기념 예배에 참석한 약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저랑 만나서 그때 얘기를 할 때는 딱 한 분만 신당 창당해라 하고 전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전 그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점심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3분의 2가 안 된다. 창당해라. 하고 압력을 하는 걸 보면 2달 사이에 민심이 확 많이 바뀌었네. 이대로 안 되겠다. 바뀐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분열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신당 창당을 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감이 이런 고민도 있지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로 민심은 바닥에서 굉장히 나쁘고 또 저희들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하더라도 민심의 백업을 받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고민하고 있죠. 내일 아마도 의원님께서 원하지 않으셔도 재미있는 뉴스들이 또 광주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것 기대하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정걸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있는 옆자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차기 대권 후보로 치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안 지사랑 잘 아시죠? 그렇죠. 어제 그 충남 예산 설명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문재인 대표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는 거의 30%에 가까운 지지도를 받았지만은 지금 쭉 떨어졌죠. 갤럽 조사 보면은 12%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설사 독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같은 분도 또 박원순 시장 같은 분도 김부겸 같은 분도 안철수 같은 분도 함께 반열에 올려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시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흥행도 되고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선택의 기회도 넓혀주기 때문에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지금 가셔야 되는데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 뭐 혁신위가 됐건 조국 교수가 됐건 뭐 좀 고참들 또 중진들 국회의원 그만두거나 당선 가능성이 좀 희박한 곳에서 출마하라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의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김태호 의원이 김해에서 출마 안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혁신이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서 반드시 출마하는 것이 그렇네요.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야당은 인적 자원이 적고 지금 새누리당 4개 지역위원장 임명한 거 보면은 정부에서 장차관 하던 사람들 픽업해서 쓰잖아요. 또 김대중 정부 때 저도 그렇게 정부에 있던 분들을 특히 차관급들을 많이 픽업해서 선거에 내보냈어요. 낙선하면은 장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많지만은 우리 야당은 지금 현재 인적 자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혁신 공천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잘할 걸로 봅니다. 내일 의원님 속내와는 다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는 뉴스를 잔뜩. 저도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개혁에는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 개혁이 좋고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는 인사가 좋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신데요. 개혁에는 인사에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친 친일파인가 애국자인가 이런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 대표의 부친 김영주 씨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곧 김영주 평전이 출간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건 경희대 개공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김건식 경남대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전에 김무성 대표가 요즘 계속 조용하시다가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는 당직자들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보셨네요. 예. 원래 저렇게 합니까? 저기 지금 학생들처럼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TV를 틀어놓고 동그라미를 치는데 어제도 저게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원래 저렇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거든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아마 좀 보여줄 필요도 있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동안 또 이 좀 서먹서먹했던 청와대의 관계에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당은 한 몸이다. 우리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고 자신의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자신의 성공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을 수 있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의 그 어떤 거리랄까, 괴리랄까, 이 틈을 좀 메우는 적극적인 저런 노력을 보이는데, 왜냐하면요, 저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이 서로 저 등을 돌려서는 새누리당도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고 2인 3각이다. 같은 운명차다. 이걸 분명히 좀 함으로써 저렇게 이제 열심히 박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의지겠죠. 별을 많이 표시하셨는데 별 표시하신 이유를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별표,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별표 12개의 사연 이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내용이죠. 경제 혁신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국민한테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나라가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대통령이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또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절체절명의 이 상황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잘 수용해 주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교수님 말씀대로 집권 여당 대표와 청와대 그 대통령과의 있던 그 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좀 멘트를 좀 드리고 싶으면, 사전에 저 원고를 미리 받았을 게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집권여당 대표에게 청와대에서 대통령 담화하는데 그날 줬을 리는 없고 텔레비전 보면서 봤을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사전에 봤을 텐데 그 전에 공부를 다 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별 표시한다는 것은 좀 쇼잉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미리 공부를 안 했거나. 그렇죠. 미리 공부를 안 했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거 보셨겠죠. 그러나 이제 읽어본 거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 화면 앞에서 줄쳐가면서 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대통령 뜻을 쫓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언론에게, 국민에게 보여주는 건데, 제가 볼 때 싹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석은 분분한데 사실은 오늘 저희가 김무성 대표와 나눌 얘기는 이 다음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영화 암살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 암살 영화 보고 나서 특별 상영했거든요. 국회에서 보고 나서 만세 삼창 불렀거든요. 보실까요? 왜 저러셨는지. 김무성 대표 모습입니다. 보시죠.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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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기 대한독립 만세하는 내용이 나오나 보죠? 아니, 그건 아니고 1930년 중반에 그거는 당시 김구 선생과 이제 김원봉 선생이 있었던 그쪽 상해 임시정부에서 매국노를 처단하기 위해서 암살조를 보낸다. 그 다음에 그 해방 이후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내용 얘기하죠.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대한독립 만세 불렀던 것은 그거죠. 올해가 마침 해방 70주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방 70주년이고 요즘 잘 보시면 군인들도 여기다 태극기 달기 지금 운동 벌이고 있고, 또 곳곳에 그 큰 건물에도 태극기 달기 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새누리당으로서 아팠던 게 뭐냐, 이렇게 최근에 물론 심학봉 의원권도 있습니다만 박근영 씨가
보면 그렇습니다. 니꼬니꼬. 그래서 아주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대통령 동생이 대통령의 친동생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딸이기도 하죠. 둘째 딸. 이야기하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갤럽으로 따지자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 번째 30대 들어갔어요. 추락을 해갖고. 뭐 그런 어떤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김무성, 당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대한독립 만세, 또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그쪽 김무성 대표, 그다음 김을동 최고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 그 의원회 간의 대강당이죠. 한 500명 들어가는 대강당에서 특별 상영회를 가진 거거든요. 그건 나름대로 최근에 그런 어떤 해방 70년, 분단 70년, 그리고 최근에 보면 새누리당이 불어닥친 악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루고루 좀 어떻게 보면 만회해 보려는 몸부림? 근데 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좀 외치고 하면 저런 게 뭐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거나 또 정치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또 화제가 되는 그런 영화가 있으면 저렇게 보는 게 당연합니다. 또 저 보는 영화로 인해서 그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바로 또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문제죠. 이제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저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비추는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김무성 대표님 부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행적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가까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으니까 여기에 너무 좀 과잉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나오는 김무성 대표의 행적을 보면은 이제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본다 그러면 한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작년에 당대표가 돼서 1년. 원래까지 1년 동안은 실상은 내부적으로 김무성 대표 체제를 공건히 하는 그런 내부에 다졌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뭔가 모르게 보수 진영의 확고한 지지층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좀 드러나 보입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만 뭐냐 그러면은 미국에 가서 그런 어떤 비판적 의식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절을 했다든가 보수적인 발언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면은 선택과 집중에 관한 그런 어떤 행보를 지금 보이겠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담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연표를 적는다든가 별표를 칠한다든가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8.15 이 광복절을 기해서 지금 영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부른다. 이런 것이 절대 지지 기반층인 보수층의 확실한 지지 기반의 김무성의 아젠다를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3단계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건 아마 총선에 지나서 뭔가 확고한 자기의 대선 기반이 만들어졌다 보면은 이제 외연 확대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정책적 어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뿌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불가합니다만. 그런데 저렇게 대한독립 만세라고 부른 이유를 짧게 설명하거든요. 김무성 대표의 설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그때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개인의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희생을 감호하고 독립운동을 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자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친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주홍 글씨입니다. 딱지를 딱 붙이는 순간 과거에 빨갱이가 계속 가장 무서운 주홍 글씨였으면 지금 친일인데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은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 공격할 땐 친일로 공격하고요. 또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 공격할 때 종북으로 공격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주홍 글씨는 각자 하나씩 한 주홍 글씨도 갖고 A 찍고 저쪽 B 찍고 그러고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친일 인명사전 만들고요. 저 보수 진영에서는 친북 인명사전 만들고 친북하고 종북 인명사전 만들고 사전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무튼 뭐 김무성 대표 부친 친일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썼습니다. 내용이 제목이 이겁니다. 김용주 아들 김무성입니다. 저 모습을 놓고 김무성 대표가 참전 용사에게 큰절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이고 그 밑에 김용주 아들 김무성 그리고 친일 이것은 쭉 악비가 하나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일종의 이제 저런 사진을 대비를 시켜서 한겨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편집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큰절을 하면서 소위 친미적 행태를 보인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쾌한 어떤 기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역사라는 거하고 자기 조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어느 누가 뭐라고 명백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해총 김용주 선생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다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은 2013년도에 이미 거론됐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가 친일 행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글을 실어서 이제 화제가 됐었던 분이죠. 친일에서 보수일에 넘어가는 총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반공에서 총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 모 언론에서 이 기사를 썼다가 언론중재위에 제재를 받았죠. 제재를 받아서 정정 보도를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실제적 악의를 갖고 있다기보다도 따지고 보면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고 공인 중에 공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덜쳐내기 또는 여기에 대해서 뭐 평가 이런 것들이 뒤따르는 당연한 자연 수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아버지가 친일파의 아들이다 김무성은 이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묘에 저라는 모습 사진을 쓸까? 이게 그 연결되는 것이 그러니까 친미주의자는 친일이고 친일 친미고 센 놈들한테 사대한다 뭐 이런 식의 글쎄요. 자기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보다도 힘 있는 자에 굴복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나쁜 사람들한테 굴복. 그러니까 저기 한겨레 편집 의도가 이제 사진을 갖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게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아버지 친일 논란을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 친미스러운 이 절을 한 거랑 연관시킨 것은 제가 볼 때 좀 무리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친일 논란 분명히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각자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인간이 60평생 70평을 살면서 또 올곧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과거에 했던 거 젊었을 때 했던 거 노년에 했던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냉정한 진실한 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보 진영에서 보수를 친일로 공격하거나 또 보수의 진보를 친북이나 종북으로 매도할 때도 그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리한 틀과 무리한 프레임을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건 제가 서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부모의 어떤 친일 논란이나 부모의 과거의 죄를 그 자식한테 덮어씌우는 것은 그 자식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면 부모가 친일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뽑았다 한다면 자손으로서 거기에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또 사죄하는 의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거론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든 모든 언론과 모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아마 검증을 할 겁니다. 그 검증 과정에서 저는 부분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실체를 한번 보죠. 그것도 언론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테고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 당시에 일제시대 당시에 친일 언론 매일신문이라는 매일신문이죠. 기관지죠. 총독부. 매일신보. 매일신보 그 기관지에 저런 것들이 실렸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 아까 말씀하셨던 2013년경에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보면 본인이 썼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썼던 게 아니라 그 당시 1941년 내지 44년경의 분위기에는 흔한 얘기로 기자들이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넣어서 사회 유력 인사들도 이렇게 이른바 천황폐하기 그들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하고 있다. 황군에게 무슨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던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이 얘기할 때 말이죠.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왜 지금 야당의 대다수의 지도부들이 저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왜 못하실까? 왜냐니까 갑자기 왜냐니까 저는 갑자기 그 얘기 듣는 순간 지난 2012년 대선 때 그 당시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저 박근혜 대통령 후보 가리키면서 닭깎이 마사오에 땅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정말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를 꼭 한번 짚어볼 이건 팩트니까 다른 거. 돌아가신 그 김용주 씨는요, 그러니까 김무성 그 대표 선친은 옛날 야당 총무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뿌리인 1961년 이후 당시 박정희의 공화당 말고 민중당 때 원내 총무를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5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은 원내 총무라는 게 요즘 원내대표만큼 센 자리거든요. 대표 자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미 그 당시에 야당, 조병옥, 신익, 김물라 돌아가셨습니다만 그의 유진산, 박순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아까 한겨레 신문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의도를 갖고 한 사람을 매도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건
1950년 우리가 6.25 전쟁 터졌을 때 마침 그 당시 우리가 한일 수교를 맺기 전이었습니다만 일본의 대표부가 있었습니다. 예. 대표부에 아마 대표로 나가셨던 분이 김용주 씨예요. 근데 이 김용주 씨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한가 이건 팩트입니다. 예. 이미 다 여러 사료에 나옵니다만은 당시에 메가더 사령부에 가서 인천 상륙작전 때 서울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그랬을 때 남영역 이하로는 포를 때리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다시피 해서 지금 현재 청계천, 남대문, 경복궁이 그나마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해촌 예. 김용주 그 당시 영사지 공사가 영사가 그랬습니다. 예. 대표부 공사의 주일 공사였어. 주일 그 대표부 공사의 공입니다. 그러고요. 제가 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친일을 자꾸 이야기하면 좋은 글씨가 되는 이유는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만큼 식민 통치의 그 고통이 크다는 얘기가 민족적으로. 예, 또 하나 북한에 대해서 정부 그렇게 또 하는 것은 6.25 상처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예. 대선 주자로서 충분히 이제 이거 검증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도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았지 않습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 시대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바꾸고 말하자면 다카키 마사오노 그다음에 도요타 다이초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네무라 고요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한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한 분은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예. 다 그런 시절을 다 겪어왔어요. 근데 오늘날 와서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 말이죠. 그 시대 요만한 거 다 뒤져가지고 그것을, 예? 그걸 뒤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친일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상처를 너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김예수께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수가 진보를 공격할 때는 종북으로 공격하고 예. 진보가 보수를 공격할 때는 친일을 공격한다. 이 자체 이 말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미 이제 친일과 종북이라는 그 개념은 사회의 어떤 큰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미 아주 낡은 어떤 사고에 입각한 어떤 이국적 공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할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졌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김용주 선생이 활동했던 주무대가 포항입니다. 포항인데 제가 포항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포항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김무성 대표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고향에 있으면은 친일 행정했는 사람들의 얘기는 어른들로부터 구전으로 쭉쭉 늘어옵니다. 구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누가 어땠다, 누가 했다. 특히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공인 중에 공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친이 어땠다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김용주 선생님 고향이 함양이지만은 주 활동 무대가 포항이었습니다. 포항이었어. 예. 첫 발령지, 그러니까 식산은행에서 첫 발령지 은행원으로 발령돼 가지고 내려온 게 포항이었었거든요. 그 첫 발령지에서 월급을 틀어서 야학을 하고 이랬습니다. 야학을 해서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졸업한 영흥초등학교죠. 예. 역사가 굉장히 깊은 영흥초등학교를 선친께서 만들으셨어요. 어. 야학을 하고 예. 야학 때 그 야학을 해서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 직원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초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포항 지역의 상공인들을 규합을 해서 조선상공회를 또 만들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조선상공인들이 자본금에 대해 100은 요즘 아주 영세한 그런 업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이익을 관철시키고 이런 부분들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의 보도도 물론 일리가 있을 부분도 있겠지만은 야권에서 이런 부분을 공격할 때는 자칫하면 이 부분은요 오히려 화를 부를 의미가 있습니다. 화를. 예, 제가 봐도요 지금 우리나라도 언론에 다 투명하게 다 공개됐고 공개되고 죄를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낙인 찍기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을 곡해하는 것은 여나 야나 진보나 보수나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요 지금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친일 논란이나 친북 논란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현실에 큰 멍에로 남아있고 일본이라는 잔재가 우리에게 아직도 친일파 청산이 미숙했다는 우리 역사적 죄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친일 논란, 종북 논란 이것은 공격을 하는 쪽에서 조금 더 절제 있게, 그 다음에 사실에 기초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균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김무성 대표 부친 이야기 하면서 제가 생각 드는 건데, 저도 486, 586으로 시대를 살았습니다만, 청년 때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 했다가 그 뒤에 또 나이 들어서 변화한 삶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젊었을 때 학생운동 했던 그 올곧은 삶을 제가 그대로 살고 있다고 자신을 못해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올곧았는지도 불확실하죠. 그러고요. 또 올곧은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 돌을 든지는 알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촌 선생이 일을 하다가 또 경북 도의원 하다가
이런 것들이 굴곡된 삶이라는 건 그 당시 민초들 삶 속에서 보면 큰 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주 젊어서 저 논설위원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젊을 때 많이 저 공격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주필이 취모멱자는 하지 마라. 취모멱자는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소나 이런 말에 저 털을 말이죠. 불어가지고 그 속에서 요만한 흠집,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털을 불어가면서까지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쓰지는 마라.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저 흠집 잡기는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되고, 물론 이 대선 주자에 대해서 엄격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이런까지 거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처 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은 김근식 아까 그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일 겁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른바 친일 행각들을 갖다가 뭐 뒤진다 그래서 보면은 막 보면 그다지 김모 의원, 여성 의원이죠. 그다음에 신모 의원, 뭐 변호사 출신에 얼마나 바람을 잡았습니까? 했더니 그분들도 부친들이 부친이 한 분은 보면은 뭐 저쪽 뭐 일본군 헌병 오자, 일본군 헌병 오자이고 한 분은 저 뭐 경찰 흔한 얘기로 고등계 뭐 이쪽 그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그래서 이번에 기회 한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정희 전 통진당 그 전 대표분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창씨 개명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언제 한번 좀 여쭤봐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대가 왜냐니까 바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 어목하던 시대 우리 식민지 하에서 그야말로 창씨 개명을 강요당하고 그야말로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를 갖고 그렇게 함부로 보면 역사의 현재의 기준으로 갖고 70년, 80년 전에 갔다. 물론 그렇다 을사오적이라던가 다음에 보면 일정시대 때 보면 아예 대놓고 보면 뭐 고등계 형사라든가 밀정을 했다든가 대놓고 부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고, 하지만은 그거 갖다가 보면 그 시대에 살았는데 뭐 창씨 개명을 했다는 이유로 내지는 지금 김무성 대표의 그 부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일본에서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도의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도의원했다. 그리고 이름 갖다가 이렇게 쭉 하는데 올렸다. 그럼 친일파다. 그리고 친일파가 왜 지금 미국 가서 왜 넙죽 전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 낙인 찍기 위해서는 곤란한. 저희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보다는 후학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이 제대로 국가에서 대접받고, 제대로 교육도 잘 받고 하느냐. 그 부분도 미진하고, 맞습니다. 실제로 상당 적극적 친일파들이 맞습니다. 제대로 처단을 받았느냐, 오히려 더 호의호식한 게 아니냐라는 원죄가 있는 부분.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에 지금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창씨 개명을 강요받아서 일반 민초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승만 정부 들어서자마자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정말 민족적 차원에서 일제 적극 부역했던 사람들 처단하려고 했던 건지도 결국 안 됐지 않았습니까? 됐다 안 됐다 그 부분은 뭐 학자들이 볼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계속 그런 불씨를 남기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양쪽 다 조금 더 절제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지금 해방 후 70년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그때 친일 부역해서 그랬던 사람들, 또 독립운동 했던 그 자손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고, 친일 부역했던 사람들 자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왜곡된 현상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바로잡아야죠.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처를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핥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것을 폄훼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책이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 김영두 씨에 대한 평전입니다. 이 평전책인데, 이 책을 원로 언론인께서 쓰셨어요. 여기 내용에는 저 내용은 대체로 김무성 대표 쪽의 근거가 좀 있긴 한데 이런 책입니다. 있는데 이제 제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찌됐건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물하셨던 그분이시죠. 이승춘. 알겠습니다. 지금 심학봉 의원 계속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심학봉 의원 관련해서 같은 당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의 여성 의원들을 대상으로 심학봉 의원이 사퇴를 해야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성 의원들이니까 당연히 사퇴를 강하게 주장할 줄 알았는데 반드시 사퇴된다는 4명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당 의원끼리를 우호적으로 봐주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아직 유죄가 아닌 무혐의인 사람은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게 말이죠. 예. 저 물어본 시점이 아까 심학봉 의원은 무소속입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했죠. 예. 저거는 그 무렵에 마침 보니까 당의 김무성 대표도 황진화 사무총장도 해외 나가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황진화 사무총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예. 나중에라도 혹시 뭐 그런 것이 본인이 억울한 게 밝혀서 어떡하겠냐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을 때 MBN에서 당시 보면 전수조사를 갖다가 여성 의원들한테 예. 한 걸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쯤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입장이 싹 바뀌어 있을 거예요. 11명 중에 전원이 다 사퇴입니다. 그리고 예. 저는 이번 참 보니까 아까 그 김무성 대표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그 암살 그걸 누가 했냐 하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김을동 최고위원하고 공동으로 주최한 거거든요. 이번에 보면 참 김을동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점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 김을동 의원은 당 지도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내에 계속 계셨고 그렇다면 좀 단호한 목소리를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아울러 보면은 김을동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백야 김자진 장군의 손녀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박근영 씨가 저렇게 보면 허튼 소리 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보면 그 김을동 최고가 조금 보면 뭐랄까 이번에는 최고위원 값을 좀 못하시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사실 논란에 불을 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요. 새누리당 여성 의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대한민국 남성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치인도 사람이다. 저게 이게 심학봉 의원 물론 저 말도 의도와 또 전해지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가 좀 다르게 해석될 소지는 있지만 정치인도 사람이면 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새누리당 안에 지금 여기저기서 뭐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를 했습니다만 예. 마초 문화라는 게 너무 이제 뭘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에 깔려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뭐 저희들도 사실은 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특히 아름다운 여성들에 대해서 남자가 칭찬하거나 말장난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뭐 큰 죄가 아니다라는 이런 식의 사소한 우리의 또 무의식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새누리당은 예전 공화당부터 시작해서 민정당을 지나면서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으로서 커왔던 정당이고 또 사실은 뭐 여기 계십니다만 영남 지역에 지역적 근거를 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의 미풍양속에 따라서 보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알게 모르게 여성 의원들조차도 뭐 둘이 좋아서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라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복잡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는 진보 진영에서도 만약에 무슨 선거 관련돼서 무슨 논란이 돼가지고 유죄 판결 받기 전에도 사퇴를 해야 되냐 마냐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운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사퇴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은요.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유죄로 판결되기 전이라도 정치인이 도덕적 흠결과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법리적 판결해가지고 내가 무죄 추정이고 내가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는데 왜 그 말을 이건 정말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지 정치인은 공인으로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과 지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논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진보 교육가 중에 한 분들은 지금 유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심학봉 의원이 그게 화간이든 또 피해자 진술이 번복돼서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 그 말이 일단 논란이 됐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이제 형법이라든가 법리적인 문제를 볼 수 그렇죠. 없는 문제죠. 예. 정치적인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책임이 중차대하다 예.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하고는 사실 심학봉 의원하고는 2년 6개월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셨죠? 같이 예, 근무를 예. 했는데 당내에서는 사실상 동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저 역시 평론하는 입장에서 심학봉 의원의 문제가 나오면 사실 고민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같이 근무도 하셨던 분인데.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번쯤 덧붙이자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마 당내에서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고아로 자랐거든요. 고아로 맞습니다. 자랐고 예, 저희가 한번 어렵게, 영상을 한번 예.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본인에게 직접 구하러 다녔고 이런 얘기 말씀 들으셨죠? 저는 잘 알죠. 잘 알죠. 근데 이제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3살 때입니다. 3살 때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때는 7살 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 자체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무마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아마 이런 어렵게 공부했고 뭐 진짜 촛불 켜놓고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고아로 살다시피 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동료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여기서 이제 동정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엇보다 문제가 국회 윤리위, 다시 말하면 특별윤리위원회의 그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특별윤리위원회가 굉장히 강도 있게 또는 그
제일 맞게 운영이 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상당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인데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 구성이 돼놓고도 사실상 의원 제명 한계가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예.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에 1973년도에 한번 제명당했을 때 그때 외에는 더 이상 제명한 기회가 없고요. 79년. 지금 79년이죠. 뭐 18대 19대 190여 건 이상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에 제명 조치라든가 징계 조치를 받은 일이 없어요. 일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제대로 보완하고 국회의원들이 도덕적으로 좀 성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법리적으로 좀 뒷받침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요, 그거는 왜 윤리위원회가 왜 그러냐면 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품앗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언제 걸릴 때도 봐달라. 그리고 그렇다면 저 윤리위 밑에 자문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윤리위는 그것을 그냥 수용한다 이렇게라도 제도를 만들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또 있고 또 이제 저 심학봉 의원 저는 뭐 하나 진짜 안타까웠냐면 지금 말씀했던 대로 불우하게 컸잖아요. 불우하게 커서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면 자기 다른 부두한 사람 그분도 보니까 보험부 설계사라고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용했다. 이거는요 정말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뿐더러 당장 스스로가 의원직을 내놔야 될 판에 무슨 적법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법이 어쩌고 이렇게 따지면 그건 말이 안 되는지. 심학봉 의원이 그 얘기한 건 아닌데 저는 아까 세 분 말씀한 공감하는 게 아니 강간이면 그건 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렇죠. 화간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것도 근무 시간 중에. 그럼요. 그것도 그날 상임위 열리고 그날 또 특히 본인이 소위 위원으로 있는 주파수 관련 소회가 열리는 날 그것도 오전부터 만취해서 술도 들깨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이미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골치 아프게 할 거 없고 빨리 사퇴하는 게 오히려. 근데 이제 보니까 불어왔던 환경도 그렇지만 자기 부인 참 제일 안타깝죠. 부인 입장을 보면 부인은 또 남편이 굉장히 유머감각에 충분했다, 자상했다, 첫인상이 반했다 이렇게 참 좋은 사이였는데. 저런 위치에 가신 분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요. 지금 보면은 전 심학봉 의원한테 좀 이거 방송 보시고 계실 테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어렵게 보면 사실 심학봉 의원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그런 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침 2012년 비대위 시절에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공계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선에 김성주 의원을 꺾고 구미에서 구미가 어딥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공계라 그래서 굉장히 혜택을 받고 빠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또 보면 3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빠지를 달아주었던 새누리당이 지금 보면 일반 성누리당이라고 그야말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람의 보은이라는 게 있죠. 떠날 때 그래도 자기를 그렇게까지 키워줬던 당이라면은 그 당에 대해서 최소한 보은을 하고 떠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내년에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몇 달 안 남은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가는 것이 마지막 자기를 갖다 키워주었던 당에 대한 보은. 매우 안타까운데 워낙 잘 아시는 사이니까. 저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던 윤리특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 그러면 윤리특위에 해부된 그 국회의원들의 징계안 자체는 회기 끝나면은 사실상 자동 폐기됩니다. 18대 끝나면은 18대 올라온 거 다 폐기돼 버리고 19대에 다시부터 시작되고 이러는데 이게 징계안을 올려면은 첫 번째로 자기네들이 회의로 소집을 안 합니다. 소집 안 하고 이걸 계속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서 이게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네들끼리 품앗이해서 지은 죄를 가지고 무마시켜주는 그런 어느 행태인데 그게 범법행위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법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새누리당과 이근현 법이 올라왔는데 그게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은 징계안이 올라오게 되면 90일 이내에 심사와 결과가 하지 않으면은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본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이게 아직 통과도 안 됐어요. 윤리위에 이제 계류 중인데 차제에 이런 법원들 뽑아내가지고 빨리 윤리위원회에 대한 모양과 틀을 제대로 갖다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여나 야나 지금 정치판이 국민들한테 냉소적인 반응을 받고 이렇게 원성을 듣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염치를 잃어버린 정치판이 됐어요. 사람이라는 게 개인적인 일반인들도 염치 없는 짓을 하면 창피할 줄 알고 얼른 그것을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이제는 정치판이면 가장 중요한 공인들이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데 너도 나도 다 염치가 없으니까 이 정도는 버티면 된다는 생각들 다 하는 겁니다. 이건 야당도 마찬가지,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렴치한 정당이 됐고 모렴치한 정치파가 됐는지 예전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20대 때 바라본 국회의원이라면요. 전부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시는 분들이고 적어도 정치인으로서의 품격과 이 교양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너무 염치 없는 정치파가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좀 염치 있게 잘 마무리됐으면 네. 좋겠고요. 예, 최근에 롯데가 장안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김종필 전 총리가 롯데호텔 가셨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 JP와 신격호가 만났다. 뭐 그런데 롯데호텔에 이발하러 가셨답니다. 이발소 직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필 총리님 여기 왔다 가신 거 맞죠? 어제 이발하고 가셨어요, 여기가? 여기 종종 자주 오십니까, 총리님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원래 뭐 여기서 단골이세요? 네. 요새 뭐 뜸하게 왔다든지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자주 왔다든지. 그냥 정기적으로 오세요. 롯데호텔에서 이제 오해가 생긴 이유가 롯데호텔에 가신 시간이 무려 4시간 동안 체류를 했는데 이발한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시간이 어디 갔겠느냐? 신격호 회장과 친분이 있으니까 만나지 않았겠느냐인데 또 한쪽에서는 뭐 과거엔 친했지만 지금 친하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뭐 김종필 전 총리와 신격호 회장이 좀 인연이 좀 있죠. 예, 과거에 있죠. 보면은 JP 김종필 전 총리가 공화당 당회장 시절이었던 한 60년, 66년, 67년 그 무렵에 롯데가 이제 한국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뭐 다 이제는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당시에 굉장히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 특혜 아니고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진출했을 때부터는 그 당시의 관행으로 봤을 땐 당연히 보면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경유착의 고리에 그 한가운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공화당 당의장 했던 그 JP라든지 나중에 그 유명한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분다는 이우락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다 의무로양으로 또 김영우 중앙정보부장 등이 모두 의무로양으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얘기 좀 제가 말씀드린 그때는 그분들이 뭐 서로 밀착됐다 해서 그걸 우리가 뭐 안 좋은 그런 눈으로 볼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외화가 정말 귀했잖아요. 외화가 없었죠. 그래서 1966년에 그 외자 도입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67년에 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70년에 들어와서 뭐냐면 그 석가루 사건 때문에 그 대통령이 그거는 용서해 주는 대신에 호텔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반도호텔 지게 옛날 그 국유 재산 그 반도호텔하고 그 옆에 있는 중앙도서관 이런 거 전부 모아가지고 호텔을 짓게 했는데 그때는 뭐 정말 나라를 위해서란 서로 일념으로 그렇게 했다 치고 이제 어제 오늘 만난 거는 오늘은 제가 생각에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안 만났을 거다. 저는 그런데 보면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신 회장께서 신격호 회장께서 옛날에 그랬던 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이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수상을 하고 내각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JP가 대통령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좀 의아했던 게 아니 기업 총수가 누가 대통령 해야 되고 누가 뭘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뭐 저는 정치권에 있는 박찬원 전 장관한테 뭐 얘기를 하고 저게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는 게 맞나요? 당시 박철원 그 당시 현직 정무장관이었습니다. 현직 정무장관으로 3당 합당하는데 JP는 처음부터 오케이 했어요. 문제는 YS가 만나면은 좋다 그러다가 또 만나서 또 당에 가서 분위기를 살펴보면 아니고 사실은 그건 YS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께서 당시에 박철원 장관에게 자 그러면 이 좀 옆에서 분위기를 좀 도두어라.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YS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침 보니까 신격호 회장이다. 그리고 YS랑 가까웠군요. 왜냐니까 YS의 차남 김현철 씨가 롯데월드 김웅세 사장의 사위예요. 그런 일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침 또 신격호 회장의 롯데가 부산 지역 아닙니까? 부산 지역이잖아요. 주 활동 부대가 딱 YS랑 겹치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신격호 회장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가서 마음에 흔들만 하면 YS가 가서 이거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물에 들어가야 된다. 신격호 회장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3당 합당을 권유를 많이 했군요. 옆에서 사이드에서 한포 사격을 때려주면서 박철원 장관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게 3당 합당이 그냥 합당이 아니라 3당 합당을 통해서 이런 내각제로 바꾸고 뭐 등등등 있어요. 그 내각제를 그러니까 아마 신격호 회장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박철원 장관이 그 얘기하니까 그러더라는 거. 그렇다면은 그래도 군 출신의 JP가 내각제를 이제 바꾼다면은 그러면 명목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당 대표 2인자 격이 될 YS가 수상을 갖다 하고 그래서
원래 박철원 장관의 구성은 DJ까지 포함한 4당 합당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다 대통령하고 한 번씩 수상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물결로 저기서 보면 박철원 장관의 표현은 다음은 민정당이 하고 왔는데 민정당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대통령 노태우니까 박철원 장관 당신이 그 다음을 해라. 그런 거였군요. 예.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롯데호텔 그 이발소 직원분도 멘트를 하셨습니다만 저 롯데호텔 이발소가 굉장히 참 희한한 곳입니다. 저게. 왜냐 그러면은 저기 이제 김정일 총리만 가시는 게 아니고 김영삼 전 대통령 저기 단골이에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럼 저기 단골이고 저기에 유명한 정치 명망가들은 저기 다 갔습니다. 거의. 저기 나오는 저 이발소의 이용실에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그렇죠. 많이 가셨고. 신회장도 단골이라면?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저기에 이발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청와대까지 들어갔습니다. 저기 이발소 소위 근무하시다가 청와대로 가셨다고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데리고 들어갔죠. 대통령의 이발소. 그래서 제 이발소가 굉장히 의미 있고 유서가 있는데요. 왜 제가 이야기 드렸냐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데리고 갔다. 직원을. 그래서 왜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롯데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 사라단 경제사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두웠던 시절이거든요. 그 당시 꼭 뭐 정경유착이라는 의미를 두기보다도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부분이고 돈 있는 사람, 필요 있는 사람들이고 입장이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이 기회에 있어서 좀 더 돈을 불려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재밌네요. 롯데호텔 이발소 직원을 본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이발소 대통령이 이발소 데려간 거거든요. 우리 좀 청와대로 데려간 이윤호 부장 뒤에 이렇게 JP하고 신격호 회장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이발사가 가서 그런지 머리 모양이 비슷하네요. 한 이발소.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는 제 이발소에 상당히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일 총리도 아마 그런 데 자주 가지 않나. 롯데 이발소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녔던 유서 깊은 곳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던 것이고 또 3당 합당에 또 그 신격호 회장이 갖고 있던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웠던 롯데가 지금이 와서 이렇게 허망하게 국민들 앞에서 민낯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롯데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여야가 부족했던 시절에 일본에서 갈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돈 가지고 한국에 투자했고 그것이 못해서 한국에 엄청나게 롯데 컸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국 기업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이미지와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분노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사실은 이제 건물 갖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소비재 산업인 호텔 무슨 또 쇼핑센터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대문 안에 백화점 못 진다니까 또 이름은 쇼핑센터라고 해요. 전부 정식 명칭은 쇼핑센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뿐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에 외자를 갖고 들어와서 돈 좀 많습니다만은 95% 매출이 여기 이루어진다 할 정도로 지금 전국에요. 요지는 사실 롯데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부산에도 요지는 전부 롯데가 다 차지하고 있거든. 그럼 뭐냐면 조국에 대해서 그만큼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여를 요만큼 했다면 빚은 이만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을 저분들이 너무 스스로가 크니까 그런 걸 망각한 게 아닌가. 그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앞둔 저녁입니다. 주말 준비 잘 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